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중이 뭔지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이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속, 엄정 두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은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에 기자들이 의중을 묻자 신속과 엄정 두 단어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여사 특검 방어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따로 입장을 밝힐 거냐고 묻자 대검 대변인은 향후 수사 상황과 결과를 잘 지켜봐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미리 짠 거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시선도 있지만 임기가 9월까지인 총장이 독자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총장 지시가 떨어지자 곧바로 특수통 등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소환 조사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모레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과 양주, 책 등을 선물로 받았다며 이것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오간 메시지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도 목격했다는 최 목사 주장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빨리 나와달라고 하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 측은 이달 20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 계획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이 주로 받은 쪽 수사에 방점을 찍은 반면 경찰은 준 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촬영 행위는 물론 그 영상이 온라인상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찍은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특정한 행위를 하며 불안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다만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최 목사의 어떤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킹 행위라는 어떤 법률상 근거 규정에서 해당되는 행위가 이 행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법률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하고 있어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이어갔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투입된 일선 경찰서는 모두 2곳입니다. 먼저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이 이뤄진 김 여사의 개인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필요하면 최 목사를 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주거 침입 혐의는 영등포 경찰서가 따로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최 목사는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며 경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면서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폐지할 때는 민정수석실이 정권이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이유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 고심 끝에 복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선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라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2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발표 2주 만에 다시 브리핑장을 찾아 민정수석 부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현재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는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이 옮겨가고 부활의 명분이 된 민심 청취 기능을 맡을 민정비서관이 새로 생깁니다.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과거 각종 사정 업무를 챙기던 반부패 비서관은 부활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검찰 출신 법률가냐는 질문에는 정보를 다루는 업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을 축소하겠다며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발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돼 전 정부와 비슷한 규모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가감없이 민심을 듣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추켜 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참패 뒤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공직기강 비서관을 부활시킨 민정수석실 아래로 옮기면서 현직 이시원 비서관 대신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이 자리에 내정했습니다. 이원모 내정자는 인사비서관 시절 민간인인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김건희 여사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고, 교체 대상이 된 이시원 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화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아래 공직기강 비서관을 배치하면서 현 이시원 비서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인 아내가 김건희 여사 순방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MBC 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비서관으로 다시 돌아올 이원모 전 비서관도 교체될 이시원 비서관도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시원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수사해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이보다 앞서 부하 직원인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은 미리 경찰에 전화해 기록 회수를 조율한 사실이 MBC 취재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MBC는 수차례 이시원 비서관에게 왜 국방부와 연락했는지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비서관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격 교체한 건데 대통령실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이 비서관을 공직에서 배제시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특검법을 반대해야 할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와 특검 방어용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설명하고 풀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민심을 듣는 역할이라면 공석인 시민사회 수석을 새로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민정수석이 특검 방어용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을 다시 만드는 건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대통령실 안에는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곳인데 황상무 전 수석이 회칼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뒤 2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민심을 듣겠다면 시민사회 수석부터 새로 임명하면 될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만들고 검사 출신 법률가를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 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할 당시 인터뷰에서 민정수석 폐지가 소신이라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민정 기능은 다른 곳에 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뒤에는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앞서도 봤지만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은 모레로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한 뒤 이번에는 질문을 먼저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두 분 신임 정도 수석하고 얘기하기 전에 한 두 분 정도 좀 받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통 강화를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질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소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질문 2개를 받았습니다. 첫 질문에는 1분 48초, 두 번째 질문에는 1분 25초 동안 답변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경우 1시간 동안 30개 가까운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질문 개수만 많고 깊이 없는 답변만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재작년 8월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나 디올백 갖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께서 야 이거 뭐 고구마 몇 개 먹고 물 안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잖아요. 그런 걸 좀 깨부수는 좀 그런 파격을 보이시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과.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뉴스가 되는 건 분명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변화 의지를 보여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수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힘들었던 분들, 작은 음식점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인데요. 엔데믹 이후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연체한 대출금 규모가 1년 새 9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에서 3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던 이근재 씨는 음식점을 최근 부동산 업체에 내놨습니다. 지난 2020년 닥친 코로나19는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은행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습니다. 나도 어떻게 빌리다 보니까 뭐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하여튼 다 합쳐보니까 1억 1천이더라고요. 대출 금리마저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을 갖다가 3% 이하로 다 준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4.5%, 4.6% 돼요. 코로나 때 빌린 돈 그냥 은행들한테 이자돈 갚으면서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부실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총 1,109조 6,65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석 달 넘게 연체된 금액은 9조 892억 원,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출금을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7만 2,815명에 달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끊긴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28.1% 늘었고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약 3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절보다 더 최악으로 내몰리는 셈입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보다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대출을 받게 한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대출을 해서 계속해서 연명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자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경비업체 직원을 제압하고 현금 인출기 열쇠를 빼앗아 1,900만 원을 꺼내 달아났던 괴한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해당 은행의 경비를 담당하는 보안업체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금 인출기를 관리하는 사무실. 후드를 눌러 쓴 괴한이 출입문의 열쇠 구멍을 잠시 살피더니 금세 열쇠 꾸러미에서 딱 맞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엽니다. 문 안쪽 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내 가방 속에 집어넣습니다. 달아나기 전에는 CCTV에 소화액도 뿌립니다. 1,900여만 원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순찰 중이던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하고 마스터키를 빼앗아 현금 인출기를 털어갔던 괴한. 어젯밤 10시 45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괴한은 해당 경비보안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관리실 안 칸막이 뒤에서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기다렸다 습격해 제압한 점, 빠른 시간 안에 돈을 탈취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전현직 직원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에 앞서 여러 은행에서 경비업체의 출동 속도를 확인하는 사전 답사를 벌였습니다. 빼앗은 차량은 버리고 집 방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기도 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범행 뒤 강릉에 갔다 늦은 밤 원주로 돌아오던 자신의 차량이 고속도로 나들목에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감지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살짝 지나가는 점 같은 거를 발견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특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옥상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남성이 있던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헤어지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서초동의 한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떨어지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설득한 끝에 파출소로 간 20대 남성은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다시 옥상에 가봤더니 20대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계속 원래 평소에도 계속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걷는 사람들이 2배 피로 올라가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현장에 가져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폭행 등 과거 신고 이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엔 약 1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거 인원이 늘어난 만큼 교제폭력 관련 신고 건수 역시 함께 증가해 검거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1일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교제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상당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고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쿠팡이 오는 8월부터 월 회비를 8,000원 수준까지 올리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결제할 때 뜬 팝업창의 동의 버튼을 모르고 누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가입 해지 절차가 번거롭다는 겁니다. 해지하기 버튼을 찾아서 SNS 구석구석을 누벼야 하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쿠팡이 월 회비를 8,000원 가까이 인상하는 시점은 오는 8월입니다. 4년째 유료 회원이었던 한 고객은 쿠팡 측 안내 메일에 모두 미동의로 답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과일을 한 번 주문해 결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 의사에 의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거라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되는 거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더라고요. 또 다른 쿠팡 고객도 팝업 창에 떠있던 동의 버튼을 자신이 눌렀다며 요금 인상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번 동의가 된 거는 미동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가입을 해지할 때입니다. 쿠팡의 SNS 첫 화면에선 해지나 탈퇴 버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멤버십으로 일단 들어가 가장 하단에 있던 해지 버튼을 찾아 눌러야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안내문을 다 끌어올린 뒤 찾아낸 버튼은 혜택 포기하기. 이걸 누른 뒤에도 해지하기를 2번 더 눌러야 합니다. 거쳐야 하는 SNS 창만 5단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중도 해지하는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선 고객들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서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강타했던 이번 비는 오늘도 곳곳에서 약하게 이어졌는데요. 5월 초인데도 제주도 한라산에 950mm 등 장마철에도 보기 힘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여름 강력한 폭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 제주도 한라산에는 949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5월 비로는 관측 이후 신기록입니다. 전남 보성과 경남 남해에도 2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여름에나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집중호우인데요. 지금 5월 초에 발생을 했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입니다. 당시 한반도로 유입된 수증기의 모습입니다. 중국 남부와 서태평양으로부터 막대한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대기의 강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흘렀다고 말합니다. 대기의 강은 아열대 수증기가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로 기록적인 폭우를 일으킵니다. 중국 남부에 토네이도를 동반한 집중호우를 만든 대기강의 일부였던 수증기가 한반도로 접근하는 저기압에 따라서 급격히 우리나라로 수송되면서 집중호우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대기의 강이 범람한 이유, 인도양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최근 인공위성이 분석한 인도양의 수온입니다. 서인도양이 특히 높은데 엘니뇨 막바지에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구름을 추적한 영상을 겹쳐봤습니다. 파란색이 비구름이 몰린 곳, 붉은색은 사라진 곳입니다. 서인도양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아프리카 동부 케냐 등지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태국은 체감온도가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그 여파는 중국 남부와 한반도로 이어졌습니다. 비구름이 집중된 광둥성 등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고 막대한 수증기가 우리나라까지 유입돼 기록적인 5월 폭우가 쏟아졌다는 분석입니다.
1차 반응으로 동남아시아의 폭염, 2차 반응으로 중국 남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의 어떤 강우 현상,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전국 곳곳이 30도를 오르내리며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된 지난달에 이어 기후변화로 증가한 대기 중 수증기는 5월 강우량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0년과 비슷하게 올 여름에도 아주 강력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험한 봄에 이어 무서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등학교 앞입니다. 이 학교는 코로나19 때 학생들이 한 군데에 모이지 않도록 매점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굳게 닫힌 매점문 너머에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된 사실을 학생들이 최근 뒤늦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건물 뒤쪽에 마련된 한 공간. 문에는 수업량 유연화 특별실이라는 낯선 팻말이 붙었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스크린 골프장이 나타납니다. 최신식 기계가 설치돼 있고 한편엔 골프채가 나란히 다른 한편엔 골프백이 여러 개 놓였습니다. 이 학교 안 스크린 골프장은 학생들이 지난달 청소를 하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학생들이 이용하던 매점이었는데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4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무슨 매점에 스크린 골프장이 생긴다고. 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는지 묻자 학교는 수업을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작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수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수업은 보통 기말고사가 끝나고 3, 4일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수업 내용은 골프와 물리학의 융합입니다. 골프 수업을 하면서 날아가는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을 해서 보고서를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던 것으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각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날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수업은 지난해 7월 사흘뿐이었는데 올해는 수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교장과 체육 교사 등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골프 연습장을 사용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엔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설치에는 학교 운영비 1,300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공금을 들여 선생님들 개인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놔두면 떠오르던데 이 사립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의 운영비를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쓴다는 건 용납 안 되죠. 민원 접수에도 수업용이라는 학교 해명에 문제가 없다던 서울시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에 수업 개설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학기부터 골프 수업을 열어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간다 송구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을 조사했는데요. MBC가 당시 진술서를 입수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포항에 있는 사단장이 보고 없이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은 사고에 책임이 없고 있다면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임 전 사단장의 행적, 다시 말해 그가 현장을 직접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순직 일주일 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출동 준비와 안전대책이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작년 7월 17일 밤 당시 해병대 1사단은 경북 예천에 도착한 뒤에야 실종자 수색 임무를 통보받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니 지형을 정찰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런 점을 지적하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현장을 알 수 없었다는 듯 진술합니다. 포항에 있는 사단장으로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지 않고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현장에서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과연 그럴까?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 사단장은 수색 첫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성천 일대 부대들을 순시했습니다. 포항으로 복귀한 건 저녁 8시쯤. 여기에서 원격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예천으로 돌아온 임 사단장은 최상병이 물에 빠진 그 시각에도 내성천에서 부대를 돌아보며 수색 작전을 구체적으로 지휘했습니다. 사단장이 이제 복장에 대한 지적도 많고 그냥 포병만 너무 뭐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 없어 상황을 모른다던 임 전 사단장은 이후에는 사단장으로서 현장 위주로 작전 지도를 몸소 실천하고 솔선수범해 간부들에게 현장 지휘 활동을 유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행적은 이후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법원 진술 등을 통해 하나둘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덕여입니다. 사고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돼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해병대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해 달라는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정작 선처는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이 받았다며 이제는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의 해병대원들은 대민 지원, 즉 수해 복구가 임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수해 복구나 그런 걸 위주로 할 줄 알았어요. 실종자를 수색해야 하는 것도 모른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안전문장이랑 여벌, 체육복, 전투복 다 챙겨서 준비하고. 갑자기 임무가 바뀌었으니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수중에 들어가면 구명조끼도 필수고 인간 밧줄처럼 밧줄을 서로 이제 매가지고 안전장비도 부족하기도 하고. 거센 물살은 공포스러웠습니다. 무릎 정도 들어갔을 때는 이미 몸을 가누기 힘든 정도라 가지고 허리 그 정도 이제 들어갔을 때는 거의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심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하는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동료를 잃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전우이자 후임을 그렇게 그냥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게 보냈다는 게 뭔가 제 자신이 그냥 원망스럽습니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8일부터 사단장님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얼룩무늬 스카프를 착용하고 웃는 표정이 안 나오게 하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굳이 그 안정 장비도 없이 해병대라는 게 딱 보이게 했어야 된다.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해병대 생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벌써 9개월, 이쯤 됐으면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최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으로 공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조건을 달고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 공수처 수사 먼저라는 여당의 논리도 지키고 특검을 원하는 민심도 따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타협안에는 재표결에 불참할 현역 의원 수가 꽤 많을 수 있다는 여당의 불안감도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재영 기자의 설명 보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인사 자리에서도 야당은 대통령실에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결로 왔을 경우에는 전국이 상당히 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용을 좀 촉구하는 그런 말씀.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당 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일정 기간 지켜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특검을 수용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통령과 앞으로의 3년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를 지키면서도 민심에 귀 기울여 야당과 협치한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는 절충안입니다.
들여다보면 복잡한 재표결 셈법도 숨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하면 찬성에 197표가 필요하고 법야권 180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수가 줄어들면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도 같이 줄어들고 만약 26명이 불참하면 법야권 180석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8명 중 절반만 불참해도 최상병 특검법은 그대로 재의결돼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탈표 단속으로 표 대결을 하는 대신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자는 절충안이 나오는 건 그만큼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 때문이기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수싸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총리 추천권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의견까지 물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탈당 요구까지 쏟아졌는데요. 파문이 일자 대통령실은 비공식 접촉이나 물밑 조율은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출범 720일 만에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말씀하시죠. 135분간 영수회담에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이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함성득 교수를 통해 총리를 추천해주면 우선적으로 그분을 임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도 원하지 않으면 인사를 미루겠다며 강요인 장관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밑 조율 당사자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통한 이 대표와의 한라인 구축, 또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배제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보수의 괴멸자,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글이 종일 쏟아졌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밑 라인이나 특사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총리 인사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함성득 교수는 사실관계를 묻는 MBC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의 큰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잘 소개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중이던 50대 여성이 인도로 돌진한 SUV 차량에 받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SUV는 바로 옆 인도를 지나던 행인을 그대로 덮쳤고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바퀴축이 부러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 중이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동승자는 경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 SUV가 들이받은 전신주 주위에는 아직도 사고 흔적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러졌던 전신주는 현재는 교체되었습니다. 현장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의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분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들어가고 안 멈췄다. 그분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기록 장치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병찬입니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곰팡이가 핀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우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9월 입주 예정으로 아파트 내외부는 제법 모습을 갖췄지만 천장 일부를 떼어내자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에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천장 공사에 쓰인 각재입니다. 검은 곰팡이가 피고 하얀 포자까지 생겼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된 세대만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문제의 자재가 확인된 건 지난 2월. 공사 현장 감리단은 원목을 쪼개 만든 각재에 곰팡이가 슬 위험이 높은 수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공사 중지 지시까지 내렸지만 불량 자재 사용은 계속됐습니다. 2월 6일부터 정상적으로 한 10대 이상은 제가 이 자재에 대해서 반출시키라 최종적으로 안 돼가지고 4월 30일자로 공사 중단 명령을. 결국 감리단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당진 씨는 지난 1일 천장 공사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정은 천장 공사에 대한 불량각재 사용으로 인하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를 4개월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살 집이잖아요. 곰팡이가 조금만 있어도 잠재해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시공을 통해 적정 품질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출근 시간대 도심에서 화물차가 넘어져 운전자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량이 많을 때 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라 2차 사고 위험이 컸는데 야근 후 퇴근하던 경찰관이 차에서 달려나와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터널 앞에 3톤 화물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멈춰서더니 운전자가 내려 넘어진 화물차로 다가갑니다. 이 남성은 전화를 하면서 넘어진 화물차 위로 올라갑니다. 조수석 문을 힘껏 열어젖히자 차 안에 갇혀있던 60대 운전자가 빠져나옵니다. 다치신 데는 없냐고 문을 열어주시고 잡아다녀주시고 제가 정신이 없었으니까.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한 건 대전 유성경찰서 소속 이근옥 경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길에 목격한 교통사고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그 터널 입구고 너무 위험해서 제가 차량께 문을 열었을 때도 굉장히 무거워서 저도 두 손으로 간신히 열었는데. 이 경위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경광봉으로 사고가 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 오르막길의 끝지점이어서 자칫 2차 사고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졸음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세워진 말뚝을 잇따라 들이받고 넘어졌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 경위에게 포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하마스의 휴전한 수용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탱크와 지상군을 투입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있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휴전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포신을 낮추며 팔레스타인 깃발이 걸린 검문소로 돌진합니다. 도심에서는 폭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국경 검문소에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장악했습니다. 라파 국경 검문소는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은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지휘부의 퇴로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בשבוע האחרון יצאנו להגברת מוכנות כל הכוחות כדי להכשיר את הכלים ולדאוג להם כדי שיהיו כשירים וקטלניים כמו ביום הראשון לתמרון. 불과 하루 전 라파의 피난민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성사된 줄 알고 환호했었습니다. فرحنا ما صدقناش حسيت حالي بحلم يعني تقريبا فرحة مش طبيعية.
كانت يعني مش عارف كيف اوصف لك فرحه مش طبيعيه بس ان شاء الله بتتم على خير. 하지만 실제로는 하마스만 휴전 협상안을 받아들였을 뿐 이스라엘은 협상안을 거부했고 곧이어 라파 검문소를 장악함으로써 본격적인 라파 시가전을 예고했습니다. 1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라파 피난민들은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There is nowhere safe to go in Gaza. The Israeli government has previously marked areas as safe and subsequently dropped bombs on those areas. 하마스의 마지막 보루를 점령하겠다는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휴전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닙니다. 외신들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과 이집트 등의 중재 아래 휴전을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쓸 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는 게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6달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들에게는 배우자보다 나중에 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혜택 받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송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달 출산 휴가 직전 딱 하루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했던 당시에도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전례가 없다. 보통 한 달, 2달 이렇게 쓰지 왜 하루를 쓰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셔서 인사팀도 의아해한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박 씨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통상임금 80% 수준의 수당을 받는데 18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부가 함께 반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반드시 공무원이 휴직을 2번째로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묶여 있습니다. 박 씨는 원래 남편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본인은 출산휴가 이후에 써서 함께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추가 수당은 못 받는 겁니다. 휴직 순서 때문에 추가 수당을 못 받게 됐다는 사람들의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죠. 좀 시대착오적이죠. 둘 다 민간인일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게 2번째 휴직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임금의 100%만큼 수당을 주는 건 2014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생긴 혜택입니다. 그러다 2년 전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일반 직장인은 휴직 순서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공무원의 경우 혜택을 늘려놓고 조건은 고치지 않은 채 남겨놓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반드시 2번째로 육아를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약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은 혜택 적용 기간이 자녀가 만 8세일 때까지로 더 길어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이상으로 휴가를 내고 이번 주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음 주 재판은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흉기 피습 사건 때 정밀 검사를 하다 건강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선 때문에 최대한 입원을 늦췄는데 치료가 시급하다는 의료진 권유로 이번 주 토요일 치료 날짜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술할지 시술할지는 입원 뒤 검진 결과를 보고 의료진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회복까지는 치료 후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 모두 3개. 다음 주에도 화요일, 금요일 재판이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의료진 소견을 받아 다음 주 재판을 미뤄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흘 정도 휴가를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 과정에 일부 회의록이 없다고 하자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발하는 등 의정 갈등은 악화일로인데요. 정부는 다른 회의록이 있다며 내겠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주시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해당할지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찾아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해부터 28차례나 열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2,000명 증원 논의가 오갔다는 주요 회의인데도 기록이 없는 건 직무유기라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과의 협의에 따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법적 의무도 없다면서 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로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그러나 전국의과대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말바꾸기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즉각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언론사의 정보 공개 청구 때는 없다고 했던 회의록들이 법원에 제출 요구 뒤 갑자기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특정 회의록에 있는 게 아니라 의사수 부족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증원 규모는 2035년에 부족한 1만 5천 명의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요구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문 당시 의사수 부족 등에 대한 기존 연구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학 실사 자료와 회의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K리그에서 선두 포항은 올 시즌 극적인 승리를 자주 연출하면서 태하 드라마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요. 추가 시간의 사나이로 불리는 정재희 선수가 그 돌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감독도 바뀌고 주축 선수들은 떠났지만 포항은 모두의 예상을 보란듯이 깨고 있습니다. 최소 실점을 자랑하는 탄탄한 수비에 후반 추가 시간에만 전체 득점의 40%인 7골을 터뜨릴 정도로 포기가 없습니다. 대하 드라마처럼 재밌는 축구라고 해서 박태하 감독의 이름을 딴 태하 드라마란 별명까지 붙은 포항 축구. 그 중심엔 득점 공동선두 정재희가 있습니다. 90분 이후에만 4골을 기록하며 추가 시간의 사나이로 불리는데 득점을 올린 5경기에서 팀이 모두 승리하는 기분 좋은 공식도 생겼습니다. 제가 넣은 골로 인해서 저희 팀이 승리를 하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나름대로 진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특히 득점왕 경쟁자들보다 훨씬 적은 16번의 슈팅 중 7번을 골로 연결하면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선보이고 있고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득점력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팀 동료들이 끝까지 잘 뛰어주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운이 좀 많이 따라서 그런 찬스가 왔던 것 같은데 올 시즌은 뭔가 운이 좀 많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폭발적인 속도가 장점이지만 지난해 2차례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한 시즌을 거의 통째로 날렸던 만큼 각별히 몸 상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느낌이 이상해도 바로 치료실로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튀김이나 밀가루 이런 걸 좀 아예 끊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도움된다고 믿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1차 목표는 시즌 완주 그리고 11년 만에 리그 우승을 위해 차분히 한 걸음씩 내디딜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한국 남자 탁구의 에이스 장우진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중국의 강호 마룽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사우디 스매시 대회인데요. 2회 전부터 중국 탁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세계 랭킹 3위 마룽을 만난 장우진. 8년 동안 단식에서 3차례 만나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강적인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초반부터 물러서지 않는 맞불 작전으로 나선 장우진. 듀스 접전 끝에 첫 게임을 따내더니 두 번째 게임 2포인트가 압권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랠리 대결 끝에 기어이 점수를 따내며 올림픽 금메달만 5개에 빛나는 마룽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세 번째 게임마저 따내며 16강 진출. 파리올림픽 앞두고 만리장성을 넘은 자신감이 더욱 큰 수확이네요. NBA 인디애나의 토핀이 선보인 화려한 덩크슛 만나보시죠. 이 덩크슛만 보면 플레이오프 경기가 아니라 올스타전 같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된 오늘도 종일 비가 와서 번거로우셨죠. 5월 하면 딱 떠오르는 화창한 날씨가 기다려지는데 비 소식이 잦습니다. 5월에 비가 온 날을 살펴보니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시작된 비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져 나흘째 계속되겠고요.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한 주 걸러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전 점검에 나선 모습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주변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청도와 강원 영동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는 비가 눈이나 진눈깨비로 바뀌어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1도, 춘천 8도, 안동 9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1도, 광주 2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